서민의 기생충 콘서트. 동물 기생충 연구와 활성화의 필요. 연가시와 인터뷰. 2012년 연가시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연가시는 곤충의 몸 속에 살지만 짝짓기는 물속에서 하는지라 곤충으로 하여금 물로 뛰어들게 만든다. 영화는 사람에게 감염되는 변종 연가시가 만들어져 사람들이 물로 뛰어들어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들이 물가를 향해 좀비처럼 걷는 모습은 꽤 공포스러워졌다. 영화가 흥행하자 기자들은 이 생소한 기생충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 했다. 기생충 학자 중에는 내가 인지도가 제일 높다 보니 인터뷰를 내가 도맡아 했는데 그 시절의 연가시에 관한 기사에는 죄다 서민 교수는 연가시가 어쩌고저쩌고라고 했습니다. 라고 멘트가 달려 있었다. 종속주의 학문을 빠져나온 연가시. 연가시. 세 번째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연가시의 대가 같았다. 기자. 연가시는 어떻게 곤충을 물가로 끌고 들어갑니까? 연가시는 곤충에게 갈증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합니다. 그래서 곤충이 물가로 가는 거죠. 기자. 연가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겨우 방법을 찾은 게 바로 그거였겠죠. 기자. 그런데 연가시는 왜 물가에서만 짝짓기를 합니까? 육지에서 하도록 적용하는 게 더 좋잖아요. 연가시는 원래 물가에 자유롭게 살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물이 지겹다 보니 육지로 나와서 기생충이 된 건데 그래도 생식 습관만은 바꾸기가 어렵죠. 기자. 감사합니다. 그래봤자 내 지식은 직접 실험실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닌 논문을 통해서 얻은 일종의 죽은 지식이었다. 그거라도 얻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정말 연가시를 연구한 사람이 들려주는 생생한 지식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갔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학문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한술 더 뜨는 개미선충. 연가시가 대단하긴 해도 자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생충들이 더 있다. 개미선충을 보자 이 기생충은 개미의 배 안에 있는 자신의 알을 숙주인 새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놀라운 장기를 벌인다. 2005년 파나마에 갔을 때 일이다. 거기에서 활강 개미라고 나무에서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비행기를 할 수 있는 개미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했지요. 활강. 와, 개미 선충이 감염된 개미들. 개미 선충에 감염되어서 처음에는 야노 비약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했지만은 이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그 개미의 배를 갈라보니 기생충이 있었고 수백 개의 알들이 그 기생충 주위에 있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기생충이 과일을 좋아하는 숙주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했죠. 그의 생각이 맞았다. 개미 선충은 어떻게든 알을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 했지만은 복강에 있는 알이 외계로 나갈 방법은 없었다. 그래서 개미 선충은 개미의 배를 딸기처럼 바꾼 것이다. 어떻게? 배 껍질을 10개 갉아먹으면 껍질이 얇아지고 원래 검은색이던 개미의 배가 햇빛을 받으면 붉은색이 바뀐다. 딸기를 좋아하는 새가 개미를 먹으면 어미 기생충은 죽지만은 그 알들은 개미 배를 탈출해서 새똥과 함께 외계로 나간다. 새똥을 주식으로 삼는 활강개미는 새똥을 먹다가 거기에 들어있는 개미 선충의 알까지 같이 먹게 되고 알에서 깨어난 개미 선충은 개미의 배 안에서 어른으로 다시 자라서 알을 낳는다. 이 놀라운 세계는 야노비약이 직접 파나마의 바로 콜라도 섬에 가지 않았다면 밝혀지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흥미로운 기생충 하나만 더 예로 든다. 유하플라키스 캘리포니엔시스라는 기생충이 있다. 캘리포니아 남쪽 습지에 사는 이 기생충은 소위 말하는 디스토마로 고등이라는 페류가 제1중간숙주, 킬리피시라는 송사리과 물고기가 제2중간숙주, 갈매기를 비롯한 새가 종숙주다. 짝짓기와 알낚기는 종숙주에 이루어지니 킬리피시에 있는 유충은 어떻게 해서든지 새한테 가려고 할 것이다.
사람이 생선회를 먹고 디스토마에 걸리는 것처럼 물고기가 있는 디스토마 요충은 대개 근육에 분포한다. 하지만 유화풀은 좀 다른 형태를 보인다. 고동에서 나온 요충이 킬리피쉬에 들어가면 근육 대신에 킬리피쉬의 뇌로 가서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 숨어 있는다. 킬리피쉬는 크기가 5에서 9cm 정도로 작고 갈매기는 물고기의 근육이 뭐고 가리지 않고 한 입에 삼켜버리니 내 떡에서 정숙주한테 갈 때 손해볼 건 없다. 하지만 요충이 보기에는 근육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한 것이 물고기한테 먹겠다가 장벽을 뚫고 나오면 바로 옆에 근육이 있는데 뭐하러 저 멀리 있는 뇌까지 간단 말인가. 뇌까지 가는데 진입 장벽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형태다. 그럼에도 유화풀이 내려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유화풀에 감염된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가 가져와서 행동을 관찰해 봤더니 감염된 물고기 행동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 물 표면에 머무는 횟수가 훨씬 많았고 몸을 뒤틀거나 흔드는 횟수가 늘어났고 과시하는 동작을 한다든지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새의 눈에 띌 만한 행동을 훨씬 더 자주 했다. 이러다 보니 새한테 잡아먹힐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 요충으로서는 내려가는 것이 해볼만한 도전이 아니겠는가. 참 이렇게 하는군요. 기생충 학의 위기.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기생충 학과가 의과대학에서 먼저 생겼다는 것이다. 인간에게선 기생충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야생동물은 아직도 기생충의 보호라고 할 만큼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어느 학자가 박사학위 주제를 개구리의 기생충으로 정했는데 300종이 넘는 기생충이 발견되었단다.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세계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동물 기생충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왜 그럴까? 1954년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이 생기면서 시작이 되었다. 의대는 인간의 병을 고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기생충학도 사람에게 기생하는 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에 집중해야 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전 국민 감염률이 거의 90%에 육박할 때였으니까 기생충학의 역할은 오직 기생충 박멸이었다. 인체에 감염이 되는 기생충이 거의 없어진 지금도 의대에서 연구하는 기생충은 톡소포사증, 간디스토마, 페트스토마 등 인간에게 기생하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 간혹 동물 기생 연구자들이 학회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소외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곤 했다. 지금 학회에 남아있는 50명도 좀 안 되는 교수는 수의대 소속인 몇 분을 제외하면 죄다 의대 소속이다. 의대 중심의 기생충 학회가 문제가 된 건 대학에서 교수를 뽑을 때 의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생충 연구뿐만 아니라 의대생들을 가르치려면 아무래도 의사 면허가 있는 게 유리했지만 이건 석박사 과정에서 트레이닝만 잘 받는다면 얼마든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연구면에서 의대 출신이 아닌 교수들이 훨씬 더 뛰어난 경우가 많으니 그 의대 출신만 고집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의대 교수 의사 면허증 소지자라는 편견 때문에 출중한 연구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로 임명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다. 간디스토마와 다음 연구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겼던 엘모 선생님이 대표적이다. 그래도 1990년대까지 그럭저럭 학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나를 비롯해서 좀 특이한 의대 졸업생들이 시시때때로 기생충학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었다. 참, 그렇군요. 1997년 외환위기는 수많은 기업을 무너뜨리며 사회에 충격을 줬는데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은 그보다 훨씬 컸다. 비교적인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했던 의대생들도 여기서 자르지 못해 개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그들의 목표가 됐다. 기초의학 전체가 다 휘청거렸지만 가장 타격을 받은 건 숫자가 제일 적은 기생충학이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20년이 지나도록 의대를 졸업하고 기생충학을 택한 사람은 대구 가톨릭 대학의 재직 중인 송현욱 교수가 유일하다.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벌어다주는 임상과 대신에 기생충학 교수를 뽑는 건 남는 장사가 아니다. 게다가 사람 기생충도 다 없어진 판에 말이다. 기생충학 교수 밑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비의대 출신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애들도 자신들의 냉정한 현실을 깨닫고 나름대로 살 길을 모색한다. 이런 의뢰가 있군요. 이렇게 해서 기생충학과가 의대 대신에 자연대에 먼저 생겼다면 어땠을까 잠시 생각해본다. 야생동물의 기생충이 인간 기생충보다 훨씬 많으니
동물 기생충을 연구하는 교수의 숫자가 적어도 300명은 된다고 해보자. 그들의 중심이 된 학회에 의대 기생충학과 교수들이 참여하고 학회의 한 부분으로서 활동한다. 동물 기생충이라 해서 늘 동물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선모충처럼 가끔 인간을 침범하기도 하니 서로 간의 교류도 변변히 이루어진다. 이렇다면 일부분의 의대 중심의 분과가 침체된다고 해서 지금처럼 마음이 어둡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은 저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옷을 입지 말란 법은 없다. 기생충학이 아주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필요한 학문이며 최소한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보자. 그런데 이 기생충이라는 것이 없는 거 아닌데 또 이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서 자, 이제부터 나쁜 기생충도 한번 연구를 해야만 의학에 큰 도움이 되겠군요. 파울러자 유아메바, 뇌를 먹는 아메바 정체. 수용만 해도 전염되는 기생충? 미국의 곳에 소녀가 뇌 먹는 아메바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년 전 인터넷에 뜬 기사다. 할리 유스트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호주에서 수영을 한 뒤에 뇌수막염에 걸려서 사망했는데 그 원인이 파울러 자유아메바라는 기생충이란다. 미국에서 기생충으로 인해 사람이 죽다니 그것도 구세가 기사 자체는 충격이지만 사실 이런 기사는 매년 여름마다 올라오곤 했다. 파울러 자유아메바란 아메바 하면은 이질 아메바와 대장 아메바가 유명하다. 이들 아메바는 물속에 살면서 사람들의 이질 아메바 물을 마실 때마다 인체에 증식하면서 병을 일으킨다. 즉 생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다. 자유 아메바. 대기 온도가 30도 이상이면 활발히 증식한다. 크기가 7에서 20 마이크로미터.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인간 병원체로 처음 보고된 것은 1965년 포낭형 영양형 편모형이 있는데 9세 아이를 시작으로 해서 호주에서 4명이 뇌수막염으로 죽었는데 부검 결과 뇌에서 기묘한 형태의 아메바가 관찰된 것이다. 환자들 병리 소견을 본 파울러와 카터는 크게 놀랐다. 아니 이게 뭐지? 지금까지 사람의 조직을 침범하는 아메바는 이질 아메바밖에 없었는데 이건 아주 다르게 생겼잖아. 크기도 2배나 더 크고 말이야. 파울러와 카터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메바는 파울러의 이름을 따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라 이름을 붙였다. 그 때문에도 이 아메바가 어떤 경로로 사람에게 침투했는지 몰랐지만은 그로부터 1년 뒤에 플로리다에서 3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하면서 감염 경로가 밝혀졌다. 사망자들은 예외 없이 감염 일조 이내에 수영을 했다. 사망자들이 수영을 했던 저수지를 조사했더니 파울러 자유 아메바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그 뒤에 파울러 자유 아메바를 찾기 유행처럼 번졌는데 일본과 태국, 체코, 이탈리아 등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아메바가 나왔고 저수지나 호수, 강가, 온천 이외에도 수영장과 젖은 토양 등도 이 아메바의 서식처라는 것이 알려졌다. 궁금증이 생긴다. 이 아메바가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호주나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들에서만 환자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인체에 감염되면은 뇌수막염을 일으키는데 진단을 위해서도 뇌 적색이나 뇌 조직에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좀 먼 사는 나라들에서 세균에 의한 뇌수막염이 워낙 흔하고 그로 인해 죽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뇌수막염으로 누가 죽어도 죽었구나 할 뿐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려 하지 않는다. 반면에 좀 사는 나라들에서는 뇌수막염으로 죽는 일이 드물어서 정확한 진단에 애를 쓴다. 선진국에서 주로 감염자가 보고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렇군요. 코를 통해 침투해 내려가다. 기회 감염성 병원치라는 게 있다. 건강한 사람에는 얼씬도 못하지만 몸이 좀 약해지면 우르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병원치를 그렇게 부른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파울러 자유아메바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병원체가 아니다. 하나같이 건강한 사람들이면 병을 일으키니까 그도 그럴 것이 강이나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면 어느 정도 건강해야 한다 말이지. 대부분 기생충이 숙주와 평화롭게 공존한다. 근데 이 아메바는 왜 사람을 죽일까? 왜 사람을 죽일까? 대부분의 기생충이 입을 통해서 감염되는 반면에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수영하는 사람은 코를 통해서 감염된다. 특히 물에 다이빙을 한다든지 할 때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니 저수지에서 수영할 때는 물에 조용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코로 들어간 아메바는
위로 들어 올라가면서 후각신경이 뇌와 연결되는 구멍을 통해서 내려 들어간다. 아메바가 본격적으로 증식하며 활동을 시작하면 환자는 심한 두통과 발열, 구토 등이 생기고 수막, 뇌염의 특징인 모기법보단 증상도 호소하게 된다. 또 이렇게 되면 냄새가 난다든지 코피가 난다는 증상이 있기도 한데 아에 의한 뇌수막염과 세균에 의한 뇌수막염을 구별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뇌수막염이 또 이런 거 되는군요. 변말을 가진 이런 것들이 쭉쭉 해서 수용을 하거나 해서 들어간다 말이죠. 수용하고 난 뒤에 5 내지 8일 정도가 지나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른 수용 후 24시간 내에 뇌수막염이 생기기도 한다. 빠르기도 하네요. 이탈리아에 사는 9세 소년이 병원에 왔다. 하루 전부터 열이 나고 오른쪽 머리가 아팠다고 한다. 소년은 증상되기 10일 전에 집 근처에서 수영을 했다고 한다. 혼수 상태. 결국 증상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죽고 말았다. 후공 결과 내일은 염증과 출혈이 가득했으며 그 안에는 파울로 아메바를 발견할 수 있었다. 파울로 자유 아메바. 여름에 그렇게 만들었네요. 여기서 보듯이 환자 대부분은 증상이 생긴 지 일주일 내에 사망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통계에 이르면 치사율이 95%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수용을 통해서만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대만에 살던 75세 노인은 온천을 한 뒤에 뇌수막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뇌 척색을 뽑아서 검사해보니 파울로 자유 아메바가 득실되고 있었단다. 그래도 생전에 진단이 됐기에 제대로 된 치료약이 투여됐지만 환자는 치료가 시작된 지 25일 만에 죽고 말았다. 뒤늦게 대만 보건국이 환자가 몸을 담갔던 온천물을 조사해보니 파울로 자유 아메바가 헤엄치고 있었다고 한다. 수돗물도 믿지 말자. 수영을 조심하면서 동시에 온천도 조심하면 이 아메바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음 사례를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2011년 6월 초에 미국에서 28세 남자가 심한 두통과 더불어서 목이 빳빳해서 병원에 왔다. 다음 날에는 의식이 없어져서 좀 더 큰 병원으로 응급실에 이송됐는데 뇌척색 검사를 통해서 파울로 자유 아메바에 의한 뇌수막염으로 진단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부비강을 소독을 했다. 소독. 그 온도는 파울로 아메바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는 것이죠. 따뜻한 물을 체온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이번 사례만 있었다면 아주 예외는 적인 경우라고 하겠지만은 또 한 명이 있다. 같은 해 9월 51세 여자가 고열과 구토에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병원에 왔다. 목이 빳빳한 걸로 봐서 뇌수막염을 의심했는데 뇌적소액 검사 CF/SF를 비롯해서 각종 검사를 다 해봤지만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닷새 뒤에 환자는 죽었고 뇌조직 속에 내려진 파울로 자유 아메바로 인한 뇌수막염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최근에 2주간 물에서 수영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다고 증언한다. 그렇다면 어디서 감염이 되었을까? 역시 부위동에 염증이 있어서 네티팟을 가지고 코 청소를 했다고 한다. 네티팟을 가지고 욕실과 주방, 샤워실 꼭지 등에서 파울로 자유 아메바가 발견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이하게도 이 두 환자 모두 루지애나 주에 살고 있었다니 그거 수돗물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은 조사 결과 수돗물에서 파울로 자유 아메바가 검출되지 않았다. 염소 소독하고 필터를 한 수돗물은 대개 아메바로부터 안전하다고 알려져 왔지만은 루지애나의 사례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거 수돗물은 염소 소독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 후로는 다행히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네티팟을 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비강과 연결되며 점막으로 변한 두개골 속의 빈 공간으로 삼각동, 전두공, 성 등이 있다. 부위동 재워주고 소리를 낼 때 공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15번에 있는 그래요. 치료는 불가능할까? 그러면 사실 치료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진단이지만 파울로 자유 아메바에 의한 뇌수막염이 워낙 드물고 또 진행이 빨라 진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 증상 2주 후에 전후해서 수영이나 온천을 한 적이 있다면 의심을 해야 하고 약을 써야 한다. 완벽하게 치료하는 약은 없지만 암포티리신 B, 그리고 무좀약에도 쓰는 곰팡이 약이 제법 효과가 있다. 암포 10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포낭형, 영양형, 분모형 형태가 또 이렇게 있네요. 말테포신도 기억해 놓자. 자유생활 아메바의 명암,
글을 맺기 전에 이 글의 도입부에서 제기된 물음에 답할 시간이 된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생활 아메바에 감염된 환자가 있느냐는 질문이다. 질문. 가시아메바 포낭형, 영양형. 이런 것이 자유생활. 우리나라에서 파울러 자유아메바에 의한 뇌수막염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과 달리 수용을 할 수 있는 민물이 별로 없어서가 아닐까 싶네요. 우리나라가 비록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다는 아니다. 태국 매도 온천 65곳 중에서 35%에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나왔다. 아하. 그러니 이 아메바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아예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코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이빙하면 이렇게 안 들어갈 수 없는데 대부분 감염이 26도 이상의 물에서 일어나니 따뜻한 물에 들어갈 때는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파울러 아메바로 인한 사망은 지금까지 194일에 불과하지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해마다 35만 명에 달하며 미국은 4,000명, 우리나라도 해마다 150명의 익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니 자나깨나 물조심해야 할 것이다. 나쁜 기생충으로 선정되어 있는 치사율이 95%이기 때문에 파울러 자유 아메바라는 것이 있군요. 저수지, 호수 이런 데서 코에 들어가서 이렇게 뇌수막염을 일으키네요. 간모세 선충이라는 게 있네요. 연세 사람은 간모세 선충에게도 희망을 있다. 아이의 간을 비대하게 만든 원형은 1990년 14개월 된 여자아이가 해열제를 써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생충 CT를 찍으니까 의사들도 혼비백산 비대해진 간과 비장이 아래까지 내려와 간이 커질 수 있는 질환은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렇게 간이 커진 건 무척 드문 일이었다. 간 안에 간모세 선충이 낳은 알들이 와 이렇게 많이 나오는군요. 간모세 선충이다. 간모세 선충은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나 기생충 열쇠를 읽으신 분이라면 장모세 선충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기생충 열정도 한번 봐야 되겠네. 이렇게 비를 갈라도 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장모세 선충의 친척벌인 사람을 죽이려 매달리는 기생충 하나가 바로 간모세 선충이다. 길이 5에서 7cm 남짓한 이 조그만 기생충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은 간모세 선충의 알을 섭취해서 감염이 된다. 흑잔난을 하다가 손에 알이 먹고 그 알을 무심코 섭취하는 것이 가장 흔한 감염 경로. 간모세 선충의 알. 환자들 중에 아이가 많은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사람에게 들어온 알들은 위를 통과해서 작은 창자에 부하해서 유충이 된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영양분이 작은 창자의 혈관을 따라서 간으로 보내지는데 우리 몸은 간모세 선충의 유충도 영양분으로 생각하고 간으로 보내버린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평화롭던 간에 간모세 선충 유충 한 쌍이 상륙했다고 치자. 간에도 쿠퍼세포 같은 외적을 방어하는 세포들이 있다. 그들은 밥값을 하느라고 유충한테 달려들어보지만은 크기로나 싸움으로나 실력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결국 면역기는 불안한 눈으로 그 유충들을 관찰하며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요충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며 하면서 간이 쫙 이렇기도 하고 이것들이 내 집에서라며 면역기는 격분하지만 이 힘에서 밀리니 어쩔 수가 없다.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군요. 흑장나도 흙에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흙에서 성공적으로 짝짓기. 크기는 대략 50 마이크로미터. 쿠프의 일기. 첫째 날 간모세 선충 암컷의 배가 남서만하게 불렸다. 둘째 날 암컷이 드디어 알을 낳았다. 셋째 날 동료들과 함께 합쳐서 알 한 개를 먹어 치우는 동안에 하루가 그냥 지나버렸다. 셋째 날, 넷째 날 동료들과 상의해 본 결과 이것들을 다 먹어 치우는 건 불가능하다. 다섯째 손유질로 그동안 낳은 알들을 다 둘러쌌다. 흑흑 너무 힘들다. 천적들이 낳는 알 때문에 간이 절반 가까이 섬유질로 변해버렸다. 중공군의 인해 전실 이런 거였을까? 24일째 대부분의 간이 섬유질로 변해버렸다.
28일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저 기생충들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 나쁜 소식은 이제 간에서 멀쩡한 것을 찾기가 어려워졌던 것이다. 이걸 사람들은 간경화라고 한다지. 가만,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아하. 물론 암컷 한 마리가 간 전체를 섬유질로 바꿔버릴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아이가 죽지 않았던 것은 머리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은 간못의 선충의 수가 제법 많다면은, 예를 들어서 몇십 마리 정도가 된다면은 심각한 간경화가 일어난 것은 필연적이다. 한 연구자가 간세포 간못의 선충에 감염되어 죽은 쥐의 간에 뿌려진 알을 세어봤더니 93만 8천 개나 된다고 했다. 육성으로 듣는 간못의 선충의 변명은, 기생충의 목적은 자손을 번식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나는 실비한 기생충이다. 내 알들이 내 삶을 얻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나가서 흙 속에서 3주 이상 발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충분히 발육한 다음에 사람이든 쥐든 적합한 숙주에게 먹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내 알들을 어떻게 흙 속으로 보낼 수가 있을까? 작은 창자에 사는 대부분의 기생충들은 자기가 낳은 알을 숙주의 대변에 섞어서 외계로 내보낸다. 이곳에 사는 간디스토마도 마찬가지다. 간디스토마는 간의 담도, 쓸개 즙이 이동하는 감도에 기생하며, 담도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알을 낳는 족족 그 알들이 담즙과 함께 작은 창자를 갖다가 결국 대변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나는 담도 대신에 간세포들의 틈바구니에 산다. 이곳은 사방에 출구라고는 없다. 내가 아무리 알을 낳아봤자 그 알들은 간을 벗어나지 못한 채 미성숙한 상태로 머문다. 알들아, 미안하구나. 내가 틀을 잘못 잡았다. 하지만 알들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꼭 내보내줄 테니 그러기 위해서 난 숙주를 죽일 것이다. 숙주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은, 그리고 숙주의 몸이 분해되면 간에 갇혀있던 너희들도 흙 속으로 들어가서 발육할 수 있을 거야. 요즘은 화상하는 게 대세라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말이야. 기생충은 원래 숙주, 특히 종숙주를 죽이지 않지만 어쩌겠니? 내 자식들이 살고 가야지. 숙주를 없애기 위해서 난 알을 아주 많이 낳을 거야. 간경화 정도는 생겨져야 숙주가 죽을 거 아니겠니? 쉬지 않고 알을 계속 낳다 보면 내 수명이 줄어들 테지만, 그렇다고 미안해하지 마라. 알들아, 어니것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기생충의 입장에서 당연한 거야. 기생충의 목적은 자손 번식이니까. 하하, 참. 간에 있는 이렇게 해서 퍼진다는 거죠. 간못의 선충의 생활사가 쥐를 통해서 또 이런 통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이렇게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흙장난할 때 충난을 섭취함으로써 이렇게 성충이 간에 살면서 알을 낳게 되는 이런 것이 있군요. 간못의 선충의 경과는 기생충학자인 내가 봐도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다. 간못의 선충은 숙주와의 공존이라는 기생충 정신을 짓밟은 나쁜 기생충이고, 박멸되는 게 맞다. 이 열이 나고 간이 커지고 염증이 있을 때 동원되는 백혈구 수치가 증가되며 특히 호성구가 높아진다. 그 밖에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체중 감소와 식욕 감퇴 등의 증상이 추가로 따라온다. 이를 진단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못의 선충의 알은 왜 결혼하지 못하니 대변 검사는 하나만 하다. CT를 찍어서 간이 커졌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지만은 위의 여자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간 생검을 통해서 간못의 선충을 알아보는 것이 내릴 수가 있다. 이거 어렵네요. 이렇게 아무리 무서운 기생충이라도 치료는 해충약으로 하면 된다. 다만 간까지 약을 잘 도달하지 못할 수 있으니 20일 이상을 약을 써야 한다. 좀 어렵네요. 기생충을 죽이는 성분이 있는 황을 붙여 효과를 더 좋게 만든 약, 이 두 가지를 무려 27일 동안 고용약으로 사용했다. 와, 이렇게 되는군요. 약을 부록으로 위 감염.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에 대해 생각해보자. 철수라는 친구가 건강검진 시 철수에게 물었다. 최근에 뭐 이상한 거 먹었냐? 멧돼지 간을 먹었다고? 멧돼지 간? 머스천 중에 이렇게 해서 막 난리가 났다. 감염. 유투리. 간못의 선충. 여기까지만.